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2008년이죠. 8살 어린이를 납치해서 잔혹하게 성폭행을 했던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13일 출소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원래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그가 돌아가고 싶다고 한 그 고향 안산에는 아직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 가족들은 이민을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법설 조두순 사건, 이 사건 전말과 그다음에 향후의 전망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전문가 신중권 변호사,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시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조두순 사건을 맡으실 뻔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안산 지원에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안산 지원 판사로 근무를 예, 하셨죠.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사실 안산 지원 형사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이번에 이 조두순 사건을 재판했던 재판부의 전임 재판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고 나자마자 이 사건을 재판했던 거라서 사실상 제가 사실 이 사건을 맡아서 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게 뭐 잘했냐 못했냐 때문에 비난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같이 근무했던 그 판사님들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모습 보면서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좀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는 판사 시절부터 공명정대하기로 그건 법원 안팎의 평가가 아닙니다. 있었는데, 예. 신 변호사님께서 예. 이 사건을 맡으셨다면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도 잔혹하고 예. 또 재판 과정도 상당히 좀 지난했지만 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8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부분도 있지만, 예. 이후에 경찰 조사 과정, 수사 과정, 검찰의 수사 과정,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해. 문제도 있었고요. 기소가 잘못된 부분도 좀 있어. 제명을 잘못 적용해서 제목을 또 잘못 적용한 것도 있었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재판부에서 이 심신미약 예. 감경 규정을 너무 형식적으로 적용을 했다, 고민 없이 적용을 했다 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그때부터 이제 있었죠. 예, 그리고 그리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도 이 조두순 사건 이후로 예.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주치관 감경,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도 좀 개정이 됐죠. 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조두순 사건 때문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지만은 이전에도 전과가 상당히 좀 많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동정전과라고 성범죄 할 수가 전과도 있죠. 있었고요. 예. 일단 간단하게 일반 사항을 소개를 해드리면, 예. 이름 조두순, 1952년 10월 18일 출생입니다. 현재 나이는 67세가 되고요. 직업은 없습니다. 조두순 사건 전 성폭력 및 상해치사 등 크고 작은 전과가 무려 17범이나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2008년 12월에 조두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1심에서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는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을 명령을 했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판결문을 또 샅샅이 또 뒤져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심 판결부터 2심 상고심까지. 예.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 양형 부분입니다. 양형 부분. 301조 강간과 297조 강간치상, 여기서 이 형을 이제 선택을 했다. 근데 이 법정형이 무기징역이고요. 최고형이 예. 무기징역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 심신미약 감경 부분에서는 형법 10조 2항 그리고 55조 1항 3호 유기징역에 대한 감경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그게 무기징역이 아니라 이럴 때에 적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법정형도 무기징역이고 예.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유기징역 기준 감경 기준을 적용한 이유 이 뭡니까? 김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니 오기 같아요. 5기요? 예. 판결문에요? 예, 확인문에 오기 많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55조 제1항 제2호를 써야 되는데 2호 2호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경우에는 뭐 7년 이상으로 감경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마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조항이 제3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아 그렇군요. 잘못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가 여기가 3호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이건 또 하면 법률상 위반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보이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이게 2호로 쓴다는 게 3호로 잘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물론 검토를 안 했기 뭐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이걸 걸러지지 않은 게 잘못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아마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3호로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2호에 대한 오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5기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감경을 할 때에 예. 그 유기징역 기준 감경을 해서 했던 것인지 예. 그거를 살펴봤을 때에는 역시 5기가 맞는 겁니까? 오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3호 왜냐하면 뭐 2분의 1까지 가져간 무기의 2분의 1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보니까 이거를 굳이 이거를 막 지적하면서 뭐 잘못했다 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마 당연히 이거는 오기라고 해서 생각해가지고 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예. 부분 예. 짚지 않을 수가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 사실 오기 오해 부분이다.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걸러졌어야 되는데 아마도 검토하면 당연히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게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예. 맨날 하던 게 3호거든요, 사실은. 예. 거의 대부분의 판결문에 감경한 경우에는 3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눈에 너무 익다 보니까 아마 이걸 놓친 것 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뭐 이게 판사 시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좀 흔한 거긴 한데 물론 이런 것도 실수 줄여야 되겠죠. 예. 근데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요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예, 맞습니다. 같고요.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신청해서 이 배상 명령을 신청을 했죠. 예. 형사배상 예, 제도에 예. 의해서. 근데 이건 또 각하를 했습니다. 예. 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선은 배상명령 신청이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에요. 아하. 기본적으로는 폭행이나 상해 아니면 재산 범죄의 경우에 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물론 이게 아닌 경우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가해자고 피해자가 그 금액을 합의한 경우, 내가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해요. 아, 합의한 경우에.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합의가 없었고 당연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 종결시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 판결을 보니까 그 이후 신청이 됐어요. 늦게 했군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흥결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건 할 수 없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하한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영구장애를 입었는데 배상을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예,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손해배상을 못 청구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건 형사 절차에서 간결하게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예. 어떤 뭐 그 보통 말하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이게 제대로 이제 보통 말하는 민사소송처럼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각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아주 확실한 경우, 예. 뭐 이러면 재산 범죄인데 뭐 둘 다 인정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보통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심 재판부 지금 뭐 같이 판결문을 이제 뽑아놓고서 보고 계시는데요. 예, 양형 사유를 보면 예, 심신미약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적용의 배경 취지, 예, 이유 예,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징역 12년 형만 이제 선고했죠. 예, 예. 선고를 했는데 이때는 재판부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다르게 좀 주목하지 않았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심신미약에 관해서는 양형 이유에서 기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해서 법률상 감경이 따로 이게 항목이 법령에 적용의 항목이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적용 법조하고 물론 거기 간단하게 왜 이게 심신미약인지를 적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형 사유에서 심신미약을 따로 별도로 판단해 적지 그렇군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형유예에 빠져 있는 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예. 어떻게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됐는지에 대해서 좀 썼더라면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더더군다나 이 조두순이 재판 과정에서 예. 자기는 무죄라고 그렇죠. 원래는 다른 남자가 화장실에 있었고 나오는 걸 봤다. 나오는 걸 예. 보고 무슨 일인가 가서 보니까는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예. 그런 다음에 자기가 뭐 덮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자기 나왔다.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재판이 거듭이 되면서 진술을 번복을 하죠. 그게 나중에 진술이고요. 아, 처음에는 그런가요? 아예 부인했어요. 거의 아예 간사실이 부인했고, 없다고. 간사실이 그렇게 없다고 하다가 부인했고. 이제 뭐 혈흔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음. 가는 건 맞으니까 그걸 부인할 수 없어서 거기 간 건 맞는데 내가 갔더니 이미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었고 나는 가서 애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일으켰는데 다시 그렇죠. 뭐 눕더라. 예, 그래서 쓰러졌더라. 그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거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단 예,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침 대밤부터 무슨 소주 한 병을 먹어가지고 자기가 네. 정신이 없었다라고 그 전날부터 얘기했죠. 계속 술을 마셨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 심신미약 부분이 예. 중요했는데 예. 재판부도 이제 그래서 예. 적용을 했던 것 같고 예. 경찰 조사에서도 술 먹은 사실은 뭐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은 좀 근데 이게 유리한 것 문제가 좀 같습니다. 있는 게 참 뭐 물론 재판부도 잘못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명확한 근거가 없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심신미약 감경을 변호인 쪽에서 주장을 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에서 주장하면 네.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게 심신미약이냐 이러면서. 예. 근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방법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피고인은 개정에서 술 마셨다고 하고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검사 쪽에서는 아무런 반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재판부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예.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심신미약 감경은 어차피 본인이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제출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걸 왜 그럼 검찰이 가만히 있었느냐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뭐 조금만 심신미약 감경이나 무슨 요새 뭐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이런 심신미약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걸 막 다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사건 이후에 그렇게 다투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긴 하지만 검찰의 기막힌 행태는 이후에 또 이어집니다. 예.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또 나름 검찰의 뭐 제가 변명을 굳이 하자면 당시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그 이상을 나왔거든요. 이상을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기준에 봤을 때는 굉장히 12년형이 되게 약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전반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비춰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뭐 이 정도 나왔으면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예. 양형 기준에 보통은 막 그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굳이 이런 경우까지 내가 항소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가 이 부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죠. 예. 이 당시 그 국정감사에서 예, 그렇죠. 왜 안? 왕창 깨졌죠. 예, 그렇죠. 이때 당시 박영렬 수원지검장, 예. 한상대 서울고검장 이 예. 국감장에서 잘못을 인정했는데요. 나중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해당 검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그 제명을 잘못 적용한 그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주의 조치가 내려지긴 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뭐 미약한 정도고, 그다음에 항소나 상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죄명 말씀하셨는데 예. 적용법조가 강간하고 강간치사였 아니 강간치사입니다. 강간치사였습니까? 예. 그럼 원래는 무슨 죄를 적용을 했어야 했죠? 이게 성폭법, 성폭력 성폭법. 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 미성년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해 같은 경우에 7년, 무기 또는 7년 이상이에요. 무기 또는 근데 7년 이상. 형법상의 강간 상해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경찰은 성폭법으로 저기 송치했어요. 예. 근데 검사가 무슨 소리가 잘못됐고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경찰보다 못한 검찰이라고 그때 욕을 그때 많이 욕을 먹은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징계 절차로 해가지고 주의 조치가 내려졌던 거고요. 이 사건은
검찰의 실수가 너무 큰데요, 실책이. 아마 종전법에 따라 이게 바뀐 거를 모르고 아마 종전법에 따라 적용한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종전법이요? 예. 그 아마 그 전에는 무기가 없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렇습니까? 딴에는 검사 딴에는 이걸 좀 더 세게 하겠다고 자기는 한 거라고 하는데 법이 바뀐 거를 모르고 그렇게 적용했던 거죠. 근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 조두수는 계속 그렇죠. 자기는, 항소하고 상고를 거듭했어요. 자기는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안 했다고. 예. 그렇다면 부인했으니까요. 일단 1심에서 징역 2년이었는데 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이 피고인만 항소하고 상고를 하게 되면 이후에 양형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낮아집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해가지고. 불이익 변경 금지. 예, 왜냐면 피고인만 상소나 상고한 경우에는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항소하고 상고했다면은 뭐 법적으로 당연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포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양형 기준에 자기들은 맞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안 했다고 보는데, 예. 근데 그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어떻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본인은 근데 12년 나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는 거는 약간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아니, 검사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다음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왜 지금 12년이냐? 그러니까 아까 무기의 경우에 지금 뭐 심신미약이 적절하냐는 빼고 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무조건 감경하게, 그 당시에는 감경하게 돼 있었어요. 무조건 감경이에요. 무조건 판사의 감경. 재량이 없었어요. 판사의 재량이 없었군요. 예,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있다라고 돼 있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무조건 그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무조건 감경이었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상한은 어떻게 되냐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었어요. 15년. 그러니까 7년 이상 15년 이하였단 말이에요. 7년 이상 15년 이하. 근데 그 중에서 12년을 했다면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그 나름대로는 강하게 한 거예요. 예, 중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러니까 15년이 상한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15년 중에 12년 했으면 굉장히 높게 한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요. 가면 칭찬받겠네 이러다 왕창 깨졌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상황에 봤을 때는 자기네들은 야 그동안에 뭐 파리를 보더라도 12년 성범죄에 12년 한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으니까 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예.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성폭력과 심신감경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죠. 예. 이회 검찰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 이제 드디어 제기가 됐죠. 예.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해라. 예. 검찰의 실적이 있었다, 예.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예. 2011년 11월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1,300만 원이면 이게 결국 이제 확정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항소를 안 했는데요. 근데 이게 1,400만 원이라는 게 그 범죄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이 아니니까요. 아, 그런가요? 예, 이거는 검찰이 수사 절차나 아니면 재판 절차에 잘못했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2차적인 가해가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제명을 잘못 적용하는 부분들 어떤 간에 나름 인정됐던 범죄들의 잘못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손해배상을 지금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조두순의 한 행위에 대한 피해 변제로서의 그게 아니란 그게 말이에요.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야 이거 왜 이런 이게 끔찍한 범죄인데 1,4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됐어라고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조두순은 당시에 뭐 무직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재력이 없고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뒤에 피해 보전이 어떻게 됐는지 참 걱정입니다. 이건 따로 뭐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군요. 왜냐면 마땅하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결국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뭐 집행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예. 판결 확정이 이제 11년 전에 예. 됐습니다. 징역 12년으로 확정이 됐는데 예. 그동안 이제 사회와 사법부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사법부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몇 년까지 나왔을까요? 이거는 뭐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무기징역. 지금 기준으로 하면 2, 30년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2, 30년. 못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예.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고요. 그다음에 양형 기준 자체가 올라갔고. 양형 기준 자체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심신미약 감경이란 부분이 이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따져보면 감경 사유도 없고 오히려 가중될 부분들만 여러 가지들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전 기준에 비해서 훨씬 상향된 선고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심신미약 감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조두순이 소주를 먹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그 예. 전날부터 해서 예. 이제 계속 먹었다고는 하는데 범죄 전력이 17범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예,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심신미약 감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 케이스들이 가끔씩 언론에 보도돼서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 감경은 사실 이렇게 흉악범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였냐면 이제 너무 그러니까 한 행위에 비해서 법정이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흉기, 휴대 등 상해 같은 경우에 무조건 3년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항의를 보면 흉기라는 게 굉장히 뭐 별것도 아닌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 행동도 사실 별거 아닌 행위들이 있는데 어떤간에 법적으로는 그게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얘를 그냥 놔뒀다가는 너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 선처를 하기 위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했던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흉악범죄에 보통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 사실상요. 근데 왜 이때 이 심신미약 감경을 꼭 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의문이 남거든요. 여러 부분이 참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무기징역을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게요. 사실 그래서 와요 아마 어떻게 보면 덜 욕을 먹었을 거예요. 음. 아니 무기징역을 선택해놓고 나서 여기서 그 심신미약 감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유기징역 선택하는 거 똑같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면피용 아니냐 그러면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무기징역 선택해놓고 나서 심신미약 감경해가지고 유기징역으로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유기징역 해놓고 나서 거기서 그냥 최고형으로 때려버리면 오히려 그게 심신미약 감경 안 한 상태에서 그랬으면 오히려 덜 욕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흉악범한테 무슨 심신미약 감경이냐라고 해서 욕을 먹은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날부터 술을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있었어요. 17범이라는 그런 폭력적인 전과도 있었고 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술이나 왕창 맞고 사고나 쳐야겠다. 사고나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원자행위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어렵죠. 예, 그게 사실은 아마 이 전까지는 그냥 교과서에 나왔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야 가능했지만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별로 많지는 않았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신미약 감경은 흉악범보다는 정말로 약간 좀 선처가 필요했던 피고인들한테 해주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경우에 원자행 적용해가지고 얘 안 된다라고 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사문화되듯이 됐던 규정과 비슷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원자행이라는 거를 여기 적용해서 한다는 걸 생각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심신미약 감경은 그때는 뭐 무조건적으로 학교 대입 심신미약 인정되면 감경하여야 한다라고. 근데 지금 이제 할 수 있다라고 간간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조두순 뭐 수용 생활은 뭐 그냥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뭐 독방에서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사실상 그 독방이 조두순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수용자에 의해서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사실 워낙 또 이제 파렴치범이라고 지금 몰려 있으니까. 뭐 출소를 앞두고 한 발언에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말씀을 제가 왜 꺼냈냐면은 이 사이코패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순도 있고 뭐 유영철, 특히 조두순도 있는데 저희가 이웃집 사이코패스라는 기획 기사를 쓰면서 준비를 했던 과정 중에 경찰이 역대의 흉악범들, 잔혹범들을 상대로 해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한 게 있어요. 이때가 이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건데요. 가장 높았던 범죄자가 유영철입니다. 이 사이코패스 리스트는 체크리스트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은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부녀자 연쇄살인범이죠. 유영철 38점. 어이구 거의 만점에 가깝죠. 그다음에 30대 여성 이제 트럭 살인범 이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트렁크에다 놓고서 전국을 돌아다닌 김일곤 같은 경우에는 33점. 그다음에 이 조두순. 조두순이 29점이나 돼요. 굉장히 높네요. 29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군포 여대생 살인범 강호순 역시 뭐 연쇄살인범입니다만 27점 내지는 28점으로 나왔고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나왔습니다. 이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수감 생활하면서도 그 제왕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죠. 여러 번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유영철
재판받을 때 제가 있었잖아요. 아 예예. 근데 좀 심각하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재판부가 법대에 이렇게 쫙 있고 예. 피고인석이 있잖아요. 예. 거리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중법정이나 대법정 같은 경우는 거기를 뛰어 뛰어 올라가지고 올라갔었죠. 예 맞아요. 뛰어 올라가지고 재판부를 위해를 하려는 거를 예. 그 옆에 있던 방원을 간신히 잡았어요. 예. 안 그랬으면 큰일 났죠. 뭐 할 뻔했네요 진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 올라온 지 상당히 있고 또 상당히 됐고 많은 이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앞에 질문 드린 바와 같은 예, 걸로 이해를 그렇죠. 하면 될까요? 예, 법적으로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아마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아마 답변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예, 그렇다면은?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은 이후에 이 형사 이 교정 정책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두순 출소를 하면은 안산으로 돌아가겠다. 예. 인근 주민들이 가장 염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그 어떤 아까 피해자 부분 같이 또 살고 계신다고 해요. 예, 그 그러니까 아마 1km 그렇죠. 반경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떠나야 되냐? 그건 오랫동안 아니잖아요. 살아온 걸.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출소한 뭐 이 사람 안산을 못 오게 막을 방법이 있겠냐? 그것도 없죠. 그것도 현실적으로 예, 헌법상 물론 없어요. 법을 만들어서 제한을 한 뭐 피해자가 뭐 어느 정도 이상 뭐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법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현실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예. 이게 사실은 오히려 가해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행동하는데 예.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대로 이거는 진행되는. 뭐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해코지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지역 주민들도 같이 도와줘야 될 문제예요. 어차피 지역 사회를 혼자 같이 지킨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건 개인정의 차원에서 물론 여기 보면 1대1 뭐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지금 그 이후에 뭐 소위 말하는 조도순법이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된 법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서로가 이제 감시를 하면서 이게 또 다른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 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런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좀 방법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지역 주민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법무부가 뭐 뒤늦게 대책을 내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그다음에 전담 임상 심리 요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아동 보호 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명령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두순 올해 7월 안산 보호관찰소 심리 상담사들과 면담하는 자리. 그러니까는 예. 12월이니까는 한 5개월 전이네요. 예. 12월에 출소니까 예. 올해 7월에 안산 보호관찰소에서 심리 상담사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면담을 했겠죠.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 사건이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직접적인 표현이 안 나왔다고 보도가 있기 때문에 반성한다, 사과한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 자리에서 그럼 나는 절대 반성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다분히 출소 일자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조금 잠재우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일명 조두순 방지법 발의가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꼭 무슨 때만 되면 이렇게 본물을 이루고 법안들이 나오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건수만 생기면 이렇게 뭔가를 인기 영합적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12년 동안은 그럼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나올 만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 그래서야 그렇죠. 뭘 만들겠다. 누구 이름 뭐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 내세워가지고 사실 이러다 보면 사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터지고 나서 미봉책으로 보통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그때 그냥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이 사실은 두더기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법이 뭐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기존에는 법으로도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아무런 별다른 심각한 고민 없이 적용하거나 아니면 제명도 잘못 적용하거나 예. 아니면 항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적용 예.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짚어보는 게 오히려 우선이지. 좀 국회의원들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예. 비례대표나 이런 게 다 전문성 때문에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공청회도 하고 사람들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냥 그 안에서 책상에서 만들어가지고 법인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실효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거죠.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성폭행, 그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또 보호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산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에 대한 배려, 각별히 신경에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오늘 모처럼 맑은 날씨에 우리 예. 신중권 변호사님과 조두순 사건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법설이었습니다.